안녕하십니까. 6주차 빈스키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요청사항이 있었어요. 조금 쉽게, 그 다음에 과제에 대한 질문이 좀 많았었는데, 그냥 과제 편하게 제출하십시오. 여러분들 그 과제를 제출한 것이 잘못됐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심한 질책을 하거나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6주차 강의를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편하게 이 수업에 임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과제를 제출 안 하신 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들이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수업을 보면은 외부 환경 분석, 그 다음에 외부 환경 분석의 패스트 분석, 그 다음에 5포스 모델, 3C 분석 여러 가지를 했죠. 거실 환경 분석을 했고, 미시 환경 분석을 했고, 내부 환경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수압 분석을 했었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번 수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 한 학기 동안 가장 중요한 게 수압 분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핵심 성공 요인 도출, 여기까지 전 수업 시간에 우리가 했었고, 다양한 문제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강의를 구성했었습니다. 자, 이번 주는 빈스키의 개념 및 중간고사 범위 정리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 이제까지 했던 내용을 요약을 하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제가 좀 더 새롭게 구성한 내용들이 있어요. 이렇게 기존에 배웠던 내용과 새로 보완한 내용을 합해서 이번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략적 판단을 할 수 있다. 경영 환경 변화가 회사에 미치는 영향도를 파악할 수 있다. 즉, 나에게 영향도 판단할 수 있다. 자, 사업 환경 분석은 조직에 해당될 수 있고 기업에 해당되는 것이 원칙이나 나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영 환경 변화가 회사에 미치는 시사점을 파악할 수 있다. 이 세 가지가 학습 목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롭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것이 전략의 개념입니다. 기획은 뭐고 전략은 뭡니까? 실무적으로 같이 쓰일 수도 있지만 또 엄밀히 따지면 전략의 산물이 기획서가 된다는 거,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전략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전략 방향과 목표. 전략은 어떻게 구성이 되고 목표가 어떻게 설정이 되는지 이 단계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사례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전략 방향 도출 사례 역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덧붙여서 강의를 진행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전략이라는 개념이 들어와서 어렵다 이런 개념보다는 좀 더 쉽게 접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우리 첫 시간부터 쭉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새롭게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사업 환경 분석, 외부 환경 분석과 내부 환경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과연 항상 똑같아야 되느냐, 개인이 어떤 시점에 사업 환경 분석을 하면은 그 부분이 똑같아지느냐,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전략 개념 가서 얘기했을 때 분석의 목적이 무엇인지, 즉 전략 수립 및 실행 계획에 무엇이 어떤 목적인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사업 분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환경 분석을 해주셔야 돼요. 즉 경영 방침 수립이냐, 아니면 신규 사업 투자 계획이냐, 아니면 STP 전략과 포피 전략 수립을 위해서 환경 분석이 필요하느냐를 여러분들이 먼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즉 분석의 목표를 먼저 결정한 다음에 사업 환경 분석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 세 가지를, 여기 나와 있는 이 세 가지를 통합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사업 환경 분석의 내용도 좀 더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겠죠. 자,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파일로 제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래 한글 파일인데 제가
직전 연도에 모 기업 컨설팅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숫자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다 스킵을 하고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제가 여러분한테 제시를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보고자나 작성자의 의도에 따라서 사업 분석의 범위는 달라질 수 있고 또 배경 역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을 전제해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에 다시 리뷰를 하는 이 수업에 임해 주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의 어떠한 측면을 갖고 분석을 하는지, 여기에 따라서 사업 환경 분석 내용은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대 효과 역시 마찬가지겠죠. 액션 부분에 따른 기대 효과는 항상 달라집니다. 항상 똑같게 나오지가 않죠. 이 사업 환경의 프로세스의 전체 틀에서 분석의 목적에 따라서 사업 환경 대상, 분석 대상의 범위가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전제해서 이 수업을 다시 리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사업 환경 분석의 외부 환경 분석과 내부 환경 분석으로 구분이 된다고 말씀드렸고, 외부 환경 분석에는 거시 환경 분석과 미시 환경 분석, 거시 환경 분석에는 패스트 분석이 가장 일상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미시 환경 분석에는 경쟁자 분석이 해당되는데 5포스 모델과 3C 분석, 이 두 부분이 주안점을 이룬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전에 우리가 각각의 미시 환경 기법을 대비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죠. 의문이 나시면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강의를 들어주시면 좀 더 이해가 될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부 환경 분석은 7S 분석, 그 다음에 균형 성과 지표, BSC, 이 두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7S 분석도 마찬가지로 7S 분석과 그 다음에 BSC, 균형 성과 지표에는 중복된 내용이 있다는 걸 말씀드렸고, 거기에 확장해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죠?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는 것도 설명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마찬가지죠. 내부 환경 분석에 있어서 각각의 요인이 무엇인지를 각각의 학자마다 중요도에 따라 이렇게 발췌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제시한 거고, 여러분들은 이 많은 기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해안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수업을 통해서 패스트 분석, 5포스 모델, BSC, 균형성과 지표 세 가지를 갖고 여러분들한테 주안점을 두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설명드린다 그러면은 패스트 분석, 5포스 모델, 내부 역량 분석, 이거는 거시 환경 분석, 미시 환경 분석, 내부 역량 분석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수학 분석이라는 큰 틀로 축약해서 강점, 약점, 그 다음에 기획, 위험 요인,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한다. 이게 핵심 성공 요인 도출의 기초 단계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좀 개념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 네 가지 정치, 경제, 그 다음에 여기 사회, 그리고 기술 요인 네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고, 이 안에 미시 환경 분석과 내부 환경 분석이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것을 다시 축약을 한다 그러면 이 교차점에 있는 부분을 갖고 수학 분석을 만들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개념을 정리하시면 좀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번에 이제까지 배웠던 내용들과 지금의 요목을 한번 결합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수학 분석의 개념도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고, 각각의 외부 환경 분석과 내부 환경이 어떻게 집약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좀 작성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너무나 간단한 목표지만 왜 미리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 요인을 갖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고민을 해주시고 수학 분석을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수학 분석과 수학 전략, 이 부분 구분을 좀 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수학 분석은 강점, 약점, 위기, 기회, 위험 요인으로 구분을 한다면 이 부분을 강점과 약점, 기회, 위험 요인을 가로축과 세로축의 연결선, 즉 강점을
강화시키기 위한 기회는 무엇이고 약점을 희석시키기 할 수 있는 기회 요인은 무엇인지, 또 강점을 활용해서 위협을 어떻게 회피를 해야 되는지, 위협 요인으로부터 어떻게 강점을 지켜내야 되는지, 그리고 약점을 위협으로부터 어떻게 최소화시켜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하는 게 수학 전략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혼용해서 쓰기도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수학 분석과 수학 전략을 구분해서 생각을 해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야지 나중에 언어상으로 혼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실무자 사이에서도 이 부분은 좀 혼용이 되고 있지만 명확하게 구분하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수학 분석과 수학 전략을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우리가 수학 전략을 통해서 수학 분석과 수학 전략을 통해 시사점과 핵심 성공 요인을 도출하는 방법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이런 방법이죠. 지금 현재는 제가 거시환경 분석의 예를 들었지만 거시환경 분석의 기회와 위험 요인을 도출하고 여기에 시사점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과 연계된 내용을 요약하는 방법, 그 다음에 현황 분석 결과를 활용해서 전략적 요인을 도출하는 것, 그리고 중장기 발전 전략과 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적 요인을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을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역시 보고자나 작성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여러분들 이게 맞다 저게 틀리다 꼭 구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술식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도식화하는 부분, 서술을 전혀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도표로 딱딱 제시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해내시면 됩니다. 정어를 구분하지 마시고 개념을, 절차를 이해하시면 그것이 정답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사례 한번 제시했었죠. 저는 그때 어떤 내용을 말씀드렸습니까? 전문가 인터뷰를 했다고 했죠. 거시환경 분석, 미시환경 분석 플러스 전문가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내부 환경 분석을 했고, 자, 제가 미시환경 분석에서 설명을 드리지 않았는데 미시환경 분석의 경쟁자 분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실무에서 많은 부분 중에 하나는 경쟁자 분석에서 벤치마킹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어느 기업은 어떻게 하고 있대, 이 기업은 어떻게 해서 성공을 했대, 왜 실패를 했대, 이 벤치마킹을 많이 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제가 이 수업의 목적상 benchmarking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안 했습니다. 근데 실무에서는 벤치마킹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대기업 간 또 실무자 사이에서도 이렇게 연락을 해요. 지금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주고받죠. 그래서 자기네들의 강점과 약점, 보완해야 될 내용들을 이렇게 서로 의견 교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기업도 그렇고 중소기업 간에도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긴 하죠.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거, 벤치마킹이라는 한 축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각각의 4가지 요인을 갖고 분석을 한 다음에 아래에 시사점으로 4가지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4가지 시사점을 축약해서 3가지 요인으로 구분했죠. 시장 확산, 연구개발, 그 다음에 네트워킹이라는 3가지 키워드를 만들어내고 거기에 파생되는 내용들을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 이 방법도 제가 실무에서 사용했고 보고서로서 그냥 뭐 무난하다, 이 정도면 됐다 하고 승인을 맡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쓰인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맨 앞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환경 분석은 조직에도 해당이 될 수 있고, 즉 기업에 해당이 될 수 있고, 개인, 즉 나에게도 해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의 목적에 따라 경영 전반을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매출 우위, 매출 증대를 위해서 할 것이냐, 또 나의 입장에서는 생애 설계 전반에 대해서 할 것이냐, 졸업 후 진로에 의해서 계획 수립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분석의 대상과 범위가 달라진다는 거, 내용도 달라진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유연하게 사업 분석은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의 고정적인 틀이 아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주시고 활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예시를 했는데
제 사례와 기업의 여러 가지 사례, 그 다음에 현장에서 느꼈던 사례를 요약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기업 경영보다 이제 개인과 나에 대한 측면에서 여러분들 비교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좀 더 와닿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생애 전반은 광의 환경 분석이 필요하겠죠. 정부의 장기적인 플랜, 뭐 예를 들어서 학력 인구가 감소가 되면 우리 사회의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질지, 젊은 층이 결혼을 안 하는데 인구 전력이 어떻게 도래되고 인구 전력이 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런 측면에서 바라봐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만약에 졸업 후 진로라고 그러면 학력 인구 당장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협의의 환경 분석이 필요하고 생존의 관점에서의 환경 분석이 필요하다는 거죠. 거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삶의 방향, 생애 전반은 삶의 방향이라고 그러고 가치관, 나는 이런 걸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 사회 변화, 사회 흐름은 어떻게 되고 뭐 과연 통일이 될 것인가 아닌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환경 분석을 한다면 졸업 후 진로는 내 경쟁 우위, 졸업 후 내가 진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경쟁 우위를 갖고 갈 것인가에 따라 환경 분석의 범위가 달라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생애 전반은 사회 활동 전반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면 졸업 후 진로는 목표 달성에 필요한 주변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아래쪽에 요약을 했죠. 계획 및 전략 수립 목적에 따라 환경 분석의 범위와 전략 방향 도출은 달라질 수 있다. 달라진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거시환경 분석 리뷰하겠습니다. 거시환경 분석 뭐라고 얘기했었죠? Political, Economic, Social, Technology 네 가지를 갖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패스 분석. Political은 리갈과 연계가 되고 기업이나 조직, 개인과 연관된 정책이나 제도, 여기에서 오는 기회와 위험 요인을 도출하는 작업. Economic, 경제 성장률 및 전망, 소비, 물가, 금융 환경, 수출입 동향 뭐 이런 것도 포함이 되겠죠. 여기에서 오는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 것. 나에 대해서 국한한다 그러면 뭐 정책과 경제 두 가지 측면에서 포인트를 맞춰서 분석할 수도 있지만 최저임금의 상승, 최저임금 수립, 이런 부분의 어떤 흐름은 정책 방향과 그리고 경제 방향 모든 것을 아우를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사회적 변화, 인구 통계학적인 부분, 이 가장 주안점이 되지만 혼술, 혼밥, 반려견, 반려묘 이런 부분까지 포함된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오는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은 무엇인가를 도출하는 작업, 그리고 마지막 테크놀로지, 기술의 수준 및 변화에 따른 나에게 올 수 있는, 조직에 올 수 있는 기회와 위험, 이 부분을 언급하는 것이 패스트 분석입니다. 거시환경 분석의 대표적인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패스트 분석 정도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파생되는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시야가 상당히 넓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비즈니스 기획의 관점에서보다 여러분들의 관점에서 이 부분을 좀 바라봐 주시는 노력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리라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해주시라고 저는 믿고 있겠습니다. 자, 졸업 후 진로를 예시를 했습니다. 제가 청년 실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강화, 그 다음에 사회 초년생 주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부의 공공임대 정책 강화, 여성 및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전형 가점, 구직 활동 시 공공기관의 부분이 분명히 있죠. 특히 경력 단절 여성들에 대해서 가점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코노믹에서 보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준급여 인상. 자, 지금 졸업 후 여러분 진로에 대해서 한번 제가 예시를 한 거니까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환경분석 내용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채용 공제를 통한 중소기업 취업, 신규 청년 지원 강화.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중소기업의 지원, 이게 물론 모든 중소기업이 다 이 제도를 시행하는 건 아니에요. 중소기업에서 나는 조금 우수한 인재를 채용해야겠다 해갖고 이 제도를 운영하게 되면 개인이, 근로자 개인이 월 10만 원 정도씩 3년을 내고 정부에서 그 차액을 이렇게 또 그 금액에 해당되는 만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2년 내지 3년을 되면 2천만 원 내지 3년 후에 목돈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청년 채용 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건 저에게 상당한 기회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도 구직 활동을 함에 있어서 대기업에 맞춰서 이제까지 지원이 편향돼 있었다면 중소기업 현장에서 제가 경력을 쌓으면서 능력을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3년 후에는 2천만 원 내지 3천만 원을 제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저에게 기회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혼밥 혼술 문화 확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도시락 싸고 다니시는 분도 의외로 많아요. 학교 현장에서 제가 많이 봅니다. 아니, 배달시켜 먹는다든가, 편의점에서 사다 먹는다든가. 이게 익숙해져 있었어요. 익숙해졌습니다. 저는 사실은 지금 편의점에서 제가 식사를 직접 해본 적은 거의 없어요. 컵라면 정도로 끓여 먹어본 적이 있는데 도시락을 편의점에서 먹어본 적은 없는데 제가 이렇게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해결하시는 분들 많이 보거든요. 야, 그게 소득의 고절을 떠나서 일반적인 문화가 됐다 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신도시 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다음에 청년 임대주택이 많거나 어떤 그 공공임대가 많은 곳에 가면은 혼술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것도 뭐 화려하게 차려놓는 게 아니고 국밥 하나 넣고 이렇게 마시는 분들. 저도 그걸 많이 봐요. 사실 저도 많이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흐름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학령 인구 감소. 지금 당장 여러분 졸업 후 진로에는 큰 영향이 없지만 앞으로 향후 10년 정도면은 여러분들이 체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노동 강도도 많이 떨어질 거고 여러분들의 선택의 폭이 그만큼 넓어질 겁니다. 왜? 이제 대학 졸업자들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학 입학 정원보다 지원자 수가 적어지고 있어요. 그만큼 졸업 후 배출되는 인재가 줄어든다는 의미죠. 그 줄어드는 속도가 일자리의 감소 속도보다 더 빠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선택의 폭이 훨씬 더 넓어지겠죠. 그런 관점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많은 일자리를 없애줄 것이다. 없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도 그거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데이터 분석 쪽은 일자리가 좀 더 증가될 것이다. 학교마다 다른 전략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지금 정부의 공공정책, 그 다음에 교육 지원 사업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에 대해서 엄청난 교육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 인재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충분히 그 정도는 소화해낼 수 있다. 그래서 빅데이터, 데이터 분석 전문가 양성과정.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원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일자리는 그쪽에서 많이 좀 더 증가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 거죠. ICT 기술에 따른 재택근무 환경 전에 말씀드렸고 5G 기술에 따른 유통 및 배달 산업 활성화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패스트 분석까지 설명을 드렸고 사례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리뷰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다음번에 있을 미션 경고성은 어떻게 접근하는지 한번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